여러분은 노동자 하면 떠오르는 이미지가 무엇인가요? 혹시 안전모에 더러운 작업복을 입고 수건을 걸친 채 땀 흘리고 있는 건설 현장 종사자가 떠오르셨나요? 아니면 기름때 묻은 얼굴에 공구를 들고 기계 설비 사이에서 작업을 하고 있는 공장 노동 종사자가 떠오르셨나요? 노동에 대한 이미지를 떠올려 보라고 하면 많은 사람들은 이와 같은 이미지가 떠오른다고 이야기합니다. 구글에 노동이라는 단어를 검색해도 육체노동과 관련된 이미지와 함께 관련 검색어로 막노동, 노가다, 가난, 힘들다, 외국인, 비정규직 등이 제시되었습니다. 우리가 또 우리 사회가 노동에 대해 떠올린 이미지들을 보았을 때 무슨 생각이 드셨나요? 앞서 이야기했던 노동이 가지고 있는 의미, 기능과는 대조되는 아주 편협하고 부정적인 시각이 존재한다는 것을 느끼진 않으셨나요? 이전 영상에서 노동이라는 단어는 가치를 생산하기 위한 정신적, 육체적 행위의 의미를 모두 포함하고 있다고 이야기했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떠올리는 노동의 이미지는 노동자 개념의 범주를 축소시켜서 사무직에서 종사하는 노동자들을 배제하고 주로 위험하고 힘든 일을 하는 육체노동으로 한정시키는 겁니다. 더불어 그러한 노동을 못 배운 사람들이 한다는 편협한 시각으로 바라봅니다. 우리가 노동의 가치와 중요성을 잘 알고 있는 것과는 별개로 노동에 대한 이미지를 부정적 혹은 편협한 방향으로 이해하고 있는 모순이 있다는 것은 참으로 이상한 일입니다. 어째서 이러한 일이 발생하는 걸까요? 바로 그러한 생각을 하게 만드는 과정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미국 사회의 흑인 차별을 예시로 들어 설명해 보겠습니다. 흑인을 차별하는 일부 사람들은 그들을 미개하다거나 폭력적이라는 등 부정적인 시선으로 바라보곤 합니다. 이러한 시선의 원인을 흑인이 가지고 태어나는 특성 때문이라고 볼 수 있을까요? 아닙니다. 흑인을 노예로 삼으며 그들을 무시하고 차별했던 역사적 배경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노동자를 부정적으로 바라보는 시선 역시 마찬가지라고 할 수 있습니다. 노동이라는 단어가 이중적인 의미를 가지고 있는 것은 아닙니다. 노동자를 노동자 그 자체로 보지 못하게 만드는 여러 요소들이 존재하는 것이죠. 대표적으로는 노동교육의 부재가 있습니다. 고등학교 선택 과목에서 법적 개념의 노동을 살짝 언급할 뿐 정규교과 과정 중에서 노동이 우리 사회에서 어떤 의미를 갖는지에 대한 설명은 없습니다. 대부분이 노동자로 살아갈 우리에게 정말 필요한 교육이 빠져 있는 거죠. 이러한 우리 사회의 노동교육의 부재는 독일, 프랑스, 스웨덴과 같은 나라를 비교했을 때 극명한 차이를 보입니다. 독일의 경우 노동을 독립된 과목으로 둘 정도로 노동교육을 중요시 여깁니다. 초등학교 4학년부터 중등과정에 이르기까지 교과서와 실습 및 현장학습을 통해 노동에 대해 구체적으로 가르칩니다. 이 과정에서 1년간 6차례에 거쳐 모의노사 교섭을 직접 진행하기도 합니다. 실제 노동조합의 규약에 따라서 학생들이 교섭위원을 선출하고 서명운동을 진행하며 교섭을 마친 후 연설문을 작성하는 방법까지 직접 해보는 겁니다. 프랑스의 고등학교 1학년 노동법률 사회교과서를 보면 단체 교섭의 전략과 전술에 대한 내용이 전체의 3분의 1을 차지합니다. 노동자의 권리를 지키기 위해 싸우는 방법을 몇 달에 걸쳐 다양하게 가르치는 것이죠. 뿐만 아니라 다양한 노동 의제를 토론하여 노동자의 상과 권리에 대해 여러 입장에서 고민해보고 생각을 정리할 수 있는 시간도 가집니다. 스웨덴의 중학교 2학년 사회교과서는 사람이 사회 공동체 구성원과 민주 시민으로 사는 것과 더불어 노동자로 살아가는 일생에 대한 내용뿐만 아니라 각 연령대별로 거치는 변화에 따라 보장되는 사회적 안전장치의 내용과 그 보장제도의 의미에 대해서도 가르치고 있습니다. 여러분은 기업의 목적이 무엇이라고 생각하시나요? 혹시 이윤 창출이라고 생각하셨나요? 사용자의 입장에서는 이윤 창출이 가장 중요한 기업의 목적일 수 있습니다. 하지만 기업의 목적은 이윤 창출 외에도 고용 창출, 사회 환원, 재화 및 서비스 생산 등 다양한 것이 있습니다. 만약 이런 다양한 목적들을 뒤로하고 이윤 창출만을 목표로 두었을 때 어떤 상황이 발생할까요? 노동자의 고용 유지가 이윤 창출에 도움이 되지 않을 때
가차없이 노동자를 해고해버리는 상황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노동자의 재취업이나 생계 유지에 관련해서는 아무런 대책 없이 말이죠. 산업안전을 유지하기 위한 비용에 대해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설비를 바꾸고 정비하는 것보다 노동자의 치료비를 주는 게 더 싼 값이라면 설비를 바꾸지 않게 됩니다. 이렇듯 우리는 노동자의 관점으로 세상을 바라보는 것에 익숙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사용자의 입장에서 사회를 바라보는 데 더 익숙하죠. 우리가 노동자의 눈으로 세상을 바라보지 못한다는 것은 무엇을 의미할까요? 먼저 스스로 누려야 할 당연한 권리를 포기하게 됩니다. 우리에겐 노동법, 노동상품과 같이 법에서 보장하는 노동자의 권리가 있습니다. 법에서 보장하는 노동자의 권리는 우리에게 최소한의 안전망을 보장하죠. 대표적으로 최저임금이 있습니다. 최저임금은 사용자가 노동자의 지속적인 생활에 필요한 최소한의 임금을 보장하게 만들기 위한 목적으로 존재하죠. 최저임금은 말 그대로 우리가 받을 수 있는 임금의 최저선일 뿐 우리가 받아야 할 임금의 평균은 아닙니다. 하지만 그마저도 지켜지지 않은 현실에 대해서 큰 문제의식을 못 느끼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사장님들의 주머니 사정을 걱정하며 그런 걸 잘 지키지 못할 수도 있지, 내가 좀 양보하면 돼 와 같은 말로 스스로의 권리가 지켜지지 않는 것을 받아들입니다. 두 번째로, 다른 이들의 권리 역시 소중하게 여기지 못하게 됩니다. 스스로의 권리를 소중하게 생각하지 못하면 다른 사람의 권리가 지켜져야 된다는 생각 역시 하지 못하게 될 수 있습니다. 일을 하다 다쳐 산업재해를 신청하려는 노동자를 유별나고 특이한 존재로, 체불임금을 받기 위해 노동청을 방문하는 노동자를 독한 존재로, 권리를 찾기 위해 파업하는 노동자들을 이기적인 존재로 보는 사람들이 있는 이유이기도 하죠. 노동자의 권리를 포기하는 것에 익숙해지다 보면 노동자는 열악하고 어려워야 한다는 고정관념에 갇히게 됩니다. 노동자들이 고임금에 안정적인 일자리, 작업하기 좋은 환경에서 일을 하는 것이 어색하고 불편해지는 것이죠. 국민을 대표하는 국회나 의회에 노동자가 의원으로 당선되어 진출하는 것도 바람직하지 못한 것처럼 느껴집니다. 때문에 경제인구 중 임금 노동자가 80%에 달하는 우리나라에서 노동자 출신 국회의원의 비율은 고작 5%도 넘지 못하는 것이죠. 세 번째는 구조적 모순을 바라보지 못한다는 겁니다. 산업재해를 다루는 여러 기사들을 보면 노동자의 개인적 부주의나 책임을 묻는 댓글을 적잖게 볼 수 있습니다. 물론 개인의 책임도 있을 수 있겠죠. 하지만 지속적으로 사업장에서 산재 사고가 발생할 때 사업장 자체가 가지고 있는 구조를 바꾸면 사고 발생률을 더 효과적으로 줄일 수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예를 들어 대형 버스의 졸음운전 사고의 원인을 운전자의 부주의한 운전으로 두기보다 충분한 휴식이나 수면을 보장하지 못하는 운전자의 장시간 노동에 두고 문제 해결에 접근하면 실질적인 해결책으로 나아가는데 훨씬 큰 도움이 되겠죠. 사용자의 입장에서 보면 어떤 문제가 발생했을 때 그 문제의 책임을 노동자 개인에게 돌리는 것이 가장 손쉽게 일을 처리할 수 있는 방법이 될 것입니다. 구조적인 문제를 해결하는 것은 많은 비용과 노력이 들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근본적인 문제 해결과 일터 환경 개선을 위해서는 이러한 구조적 모순을 해결하는 것은 꼭 필요한 일입니다. 노동자로 살아가면서 노동자의 입장에서 바라보고 이야기하지 못한다니 조금은 아이러니하지 않나요? 나도 모르는 사이에 당연하게 받아들였던 것이 어쩌면 지나치게 사용자 중심 시각에 머물러 있는 것은 아닌지 생각해 볼 수 있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안녕하세요. 앞의 영상에서는 노동의 개념과 역사, 우리 사회에서의 노동의 의미와 같은 가치에 대한 이야기를 나눴었는데요. 오늘은 우리가 법과 제도를 통해 어떤 권리가 있고 어떻게 보호받을 수 있는지에 대해 이야기해 보려고 합니다. 일을 할 때 꼭 알아야 하는 기본적인 노동법에 대해서 살펴볼 텐데요. 일을 시작할 때, 일을 하고 있을 때,
그리고 일을 그만둘 때로 나눠서 각 사항별로 알아야 하는 법률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첫 번째로는 일을 시작할 때입니다. 먼저 근로계약이란 무엇일까요? 근로계약은 노동자가 사용자에게 근로를 제공하고 사용자는 그 대가로 임금을 지급하는 것을 목적으로 체결된 계약을 말합니다. 이 근로계약서에는 꼭 명시해야 하는 사항이 있는데요. 임금은 얼마인지, 근로시간은 몇 시간인지, 주휴일은 언제인지, 연차나 휴가는 어떻게 되는지 등이 반드시 포함되어야만 합니다. 이렇게 근로계약서를 작성한 후에는 사용자와 노동자가 각각 한 부씩 나눠 가져야 하며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지 않거나 노동자에게 교부하지 않는 경우에는 근로기준법에 의해 사업주가 5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지게 됩니다. 그런데 만약 이러한 법에도 불구하고 노동자가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지 못했거나 교부받지 못한 경우에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추후에 임금 체불이나 기타 다른 문제가 생겼을 때 근로사실을 증명해줄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지 않았다면 채용공고나 근로조건에 대한 대화 내용을 녹음해 놓는다거나 문자 및 메신저 대화 내용을 캡처해 놓으면 도움이 됩니다. 또 출퇴근 시간을 사진으로 매일 기록해 놓거나 임금이 입금된 내역을 보관해 놓아야 근로사실이 입증되고 어떤 문제가 생겼을 때 대응을 훨씬 원활하게 할 수 있습니다. 또 이렇게 근로계약서로 합의한 내용은 한쪽에서 함부로 바꿀 수 없는데요. 예를 들어 우리가 일을 할 때 사업장이 어렵다거나 혹은 너무 바쁘다는 이유로 더 적게 일하거나 혹은 더 일을 하고 가라며 일방적으로 통보를 받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때에는 무조건 노동자의 동의가 있어야만 근로조건의 변경이 가능하기 때문에 사용자가 일방적으로 바꿀 수 없습니다. 자, 이렇게 일을 시작했다면 일을 할 때에는 또 어떤 것을 알아야 할까요? 우선 본격적인 내용을 알아보기 전에 자신이 일하는 곳이 몇 명이 일하는 사업장인지를 알아야만 어떤 것들이 적용되는지 정확히 알 수 있습니다. 사업장에 상시 근로자 수가 5명 이상인지 5명 미만인지를 체크해 보아야 하는데요. 이는 보통 1개월 동안 평균적으로 하루에 몇 명이 일하는지를 계산하는 것과 비슷하다고 보면 됩니다. 자신의 사업장이 몇인 사업장인지를 알았다면 본격적으로 일을 할 때 필요한 법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우리가 가장 먼저 일을 시작할 때 4대 보험에 가입을 하게 될 것입니다. 흔히 아르바이트의 경우 4대 보험에 가입해 본 경험이 없는 사람이 많을 텐데요. 4대 보험은 아르바이트에는 해당되지 않는 이야기일까요? 아닙니다. 월 60시간 이상 일하며 1개월 이상 근로계약 기간을 맺고 일하는 경우 4대 보험의 의무가입 대상입니다. 4대 보험은 국민연금, 건강보험, 고용보험, 산재보험으로 이루어져 있는데요. 이 중 고용보험은 만약 일을 그만두게 될 경우 실업급여나 직업훈련과 같은 구직활동을 지원받을 수 있도록 보장해주는 보험이며 산재보험의 경우 일을 하다 사고를 당할 경우 의료비 등에 대한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해주는 보험이기 때문에 아르바이트와 같은 근로 형태에 상관없이 가입해 놓는 것이 여러 가지 위험에 대비하는 방법이 될 것입니다. 다음으로 근로시간에 대해 알아볼 텐데요. 근로시간은 일을 시작하는 시간부터 종료할 때까지의 실제 근로시간으로 사용자의 지휘나 감독하에 근로를 제공하는 시간을 말합니다. 이때 일을 시작하기 위한 준비 작업, 일이 끝난 후에 청소 시간이나 손님을 기다리는 대기 시간, 의무교육 시간 역시 근로시간에 포함이 됩니다. 근로기준법에서는 노동자의 근로시간을 정해두고 있는데요. 하루의 근로시간은 8시간을 초과할 수 없으며 일주간의 근로시간은 휴게시간을 제외하고 40시간을 초과할 수 없도록 해놓았습니다. 만약 사용자와 노동자가 합의한다면 일주간에 12시간까지는 연장할 수 있습니다. 이때 5인 미만 사업장의 경우 별도의 근로시간 제한이 없다는 점을 알아두셔야 합니다. 그리고 일하는 중에 근로자는 휴게시간을 보장받을 수 있는데요. 법에서는 근로시간이 4시간인 경우에는 30분 이상을, 8시간인 경우에는 1시간 이상의 휴게시간을 주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 휴게시간은 반드시 근로시간 도중에 주어져야만 합니다. 보통 직장인들의 경우 9시에 출근해서 6시에 퇴근을 하는 경우가 많은데요. 이때 도중에 1시간의 식사시간을 휴게시간으로 하고 나머지 8시간을 근로시간으로 하는 게 이 근로기준법 상에서 정해놓은 휴게시간 때문입니다. 다음은 휴일에 대해 이야기해 볼 텐데요. 우리가 흔히 빨간 날을 휴일이라고 생각하지만 공휴일은 공공기관이 쉬는 날로 근로기준법에서 정해놓은 유급휴일은 원래 주휴일과 5월 1일 노동절밖에 없었습니다.
주휴일이란 일주일에 15시간 이상 근무하고 일주일간 일하기로 한 날에 모두 개근했으면 유급으로 쉬는 날이 하루 생기는 것을 말합니다. 이때 나오는 수당이 주휴수당인데요. 아르바이트를 할 경우 이 주휴수당을 잘 주지 않는 경우가 많은데 아르바이트 역시 앞서 말한 조건만 충족한다면 법적으로 반드시 지급해야 합니다. 최근에는 법이 개정됨에 따라 노동자들의 휴식권 보장을 위해 민간기업으로도 공휴일의 적용 범위가 확대되고 있습니다. 이런 법정 휴일 외에 노동자들이 쉴 수 있는 또 다른 제도가 있는데요. 바로 연차휴가입니다. 연차휴가는 1년간 80% 이상 출근한 노동자에게 15일의 유급휴가를 주도록 하는 것을 말하는데요. 1년 미만을 일한 경우에는 1개월 개근 시 하루의 유급휴가를 주도록 되어 있습니다. 연차휴가의 경우 5인 미만 사업장은 해당되지 않는다는 점을 알아두셔야 합니다. 또 이 외에도 생리휴가 역시 법으로 정해져 있는데요. 여성 노동자가 사용자에게 청구할 경우 월 1일의 생리휴가를 주어야만 합니다. 생리휴가는 앞서 말한 법정휴일이나 연차와 다르게 무급휴가인 점을 알아두셔야 하고 이 역시 5인 미만 사업장에서는 해당되지 않습니다. 다음으로는 우리가 가장 관심이 많은 부분일 텐데요. 임금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2021년 올해의 최저임금이 얼마인지는 다들 아시죠? 네, 8,720원입니다. 2022년 내년의 최저임금은 9,160원인데요. 일하는 노동자라면 누구나 최저임금 이상의 금액을 받아야 합니다. 때로 수습기간이라고 하며 최저임금을 지급하지 않는 경우가 있는데요. 수습기간의 경우 1년 이상의 근로계약을 했을 때만 최대 3개월까지 최저임금의 90%를 줄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때 주방보조나 주유원, 패스트푸드 준비원 등과 같은 단순 노무 업무에서는 수습기간을 통해 숙련기간을 가질 필요가 없다고 판단해서 최저임금 감액이 불가하니 자신이 일하는 직종이 어디인지, 근로계약 기간 얼마인지, 또 수습기간이 적용된다고 하더라도 최저임금의 90%보다 적게 주는 것은 아닌지 체크해볼 필요가 있습니다. 임금에는 중요한 4가지 원칙이 있는데요. 매월 1회 이상 일정한 날짜에 지급하는 것, 노동자 본인에게 직접 주어야 하는 것, 사용할 수 있는 현금인 돈으로 지급해야 하는 것, 근로계약에서 정한 임금 전체 액수를 지급해야 하는 것, 이렇게 4가지를 임금의 4대 원칙이라고 합니다. 만약 사업주가 계약서에 명시된 임금액보다 미달하는 금액을 지급하면 임금 체불에 해당되어 노동청에 진정을 넣을 수 있으며 3년 안에만 진정을 넣으면 받을 수 있는 효력이 있습니다. 우리가 만약 연장근로나 야간근로 또는 휴일 근로를 하게 되면 가산수당을 받을 수 있는데요. 하루에 8시간을 초과해서 일할 경우 초과한 시간에 대해서는 임금의 50%를 가산해서 받아야 합니다. 오후 10시부터 다음날 오전 6시 사이에 일을 하는 야간근로 역시 마찬가지며 휴일로 명시된 날에 일을 할 때에도 50%의 가산수당을 추가로 받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 가산수당 역시 5인 이상 사업장에만 해당되며 5인 미만 사업장의 경우 원래 임금대로 계산해서 받게 됩니다. 만약 사업장에 어떤 일이 생겨 쉬게 되면 우리는 임금을 어떻게 받아야 할까요? 근로기준법에서는 사용자의 귀책 사유로 회사가 쉬는 경우 평균 임금의 70% 이상을 휴업수당으로 지급하도록 규정해 놓고 있어 노동자의 생계를 보장하고 있는데요. 이 역시 5인 미만 사업장의 경우 해당이 되지 않습니다. 이렇게 일을 할 때에는 근로시간, 임금, 휴일과 휴가, 휴게시간, 사대보험 등등을 꼼꼼히 챙겨보며 나의 권리를 지키며 일을 해야 합니다. 그렇다면 일을 하다가 그만둘 때에는 또 어떤 것들을 챙겨 보아야 하는지 알아보겠습니다. 먼저 퇴직금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퇴직금은 일주 평균 15시간 이상 일을 하고 1년 이상 일을 했다면 받을 수 있는데요. 아르바이트 노동자 역시 이 조건만 충족한다면 당연히 퇴직금을 받아야 합니다. 일한 기간 1년당 평균 임금 31분 정도의 금액을 받게 되는데요. 사용자는 노동자가 일을 그만둔 날로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금을 지급해야 하며 만약 지급하지 않을 시 임금 체불에 해당되어 노동자는 임금 체불로 진정을 넣을 수 있습니다. 이 역시 3년 이내에만 청구하면 되기 때문에 영상을 보는 여러분들도 일을 그만둔 지 3년이 되지 않은 일터에서 퇴직금을 못 받은 적은 없는지 한번 살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일을 그만둘 때는 계약기간이 종료되었거나 노동자가 자발적으로 그만두는 경우 외에도 해고를 당하는 경우도 있을 텐데요. 사용자는 노동자를 해고하기 위해서는 정당한 사유가 있어야 하며
어떤 잘못을 했다고 해서 바로 해고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적법한 징계 절차를 거치는 등의 과정을 가져야 하고 해고의 사유와 날짜를 적어 서면으로, 즉 반드시 문서로 통지해야만 합니다. 이러한 적절한 절차와 방법을 거치지 않을 경우 부당해고가 됩니다. 그런데 이러한 부당해고의 경우 5인 이상 사업장에만 해당되는 사안이어서 5인 미만 사업장의 경우 해고로부터 노동자를 보호할 방법이 마땅히 없는 안타까운 현실입니다. 다만 5인 미만 사업장과 5인 이상 사업장 모두 해당되는 것이 두 가지 있습니다. 첫 번째로는 노동자를 절대 해고할 수 없는 해고 제한에 대한 것입니다. 사용자는 노동자가 업무상 재해나 질병으로 쉬는 기간, 출산으로 인해 쉬는 기간, 육아휴직 기간은 절대 노동자를 해고할 수 없도록 규정해 놓고 있습니다. 두 번째로는 해고의 예고에 대한 것입니다. 해고 예고제의 경우 해고하기 30일 전에 미리 알려주며 30일 전에 해고 예고를 하지 않는 경우에는 31분 이상의 임금에 준하는 해고 예고 수당을 지급해야 하는 것이 그 내용입니다. 이렇게 일을 그만둘 때에도 꼭 알아야만 하는 여러 가지 사안들이 있는데요. 이러한 규정들이 상시 근로자 수가 몇 명인지에 따라 적용되는 것과 적용되지 않는 것이 있어 한번 정리해보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5인 미만 사업장에 적용되는 근로기준법 내용은 근로계약서 작성 및 교부 의무, 해고의 제한, 해고 예고제, 임금의 4대 원칙과 최저임금, 휴게시간과 주휴일, 퇴직금과 4대 보험과 같은 것이며 적용되지 않는 규정으로는 연차휴가, 생리휴가, 가산수당, 휴업수당, 부당해고, 해고 서면 통지 등이 있습니다. 마지막으로는 권리구제 방법에 대해 알아볼 텐데요. 우리가 만약 일을 하다가 부당한 일을 당했을 경우 어떻게 해야 하며 어떻게 제도적으로 보호받을 수 있을까요? 먼저 최저임금에 미달되는 임금을 받거나 주휴수당, 연장 야간 휴일수당과 같은 가산수당, 퇴직금 등을 못 받는 임금체불이 발생했을 경우에는 고용노동부에 진정을 넣을 수 있는데요. 고용노동부 홈페이지에서 온라인으로 임금체불 진정서를 제출할 수도 있고 지역에 있는 관할 노동청에 방문하여 상담을 받고 진정서를 제출할 수도 있습니다. 진정서가 접수되면 근로감독관이 사실관계를 조사하고 사용자에게 체불임금을 지급하도록 지시하게 됩니다. 그런데 사실 현실적으로 진정서를 넣는 것에 문턱을 높게 느끼거나 사용자와의 관계 때문에 임금체불을 겪더라도 참고 넘어가는 경우가 많은데요. 임금체불의 경우 진정을 넣을 수 있는 시효가 3년이기 때문에 당장의 관계 때문에 어렵다면 조금 시일이 지나고 나서 임금체불에 대한 권리를 행사하면 됩니다. 다음으로는 일하다가 다치거나 아플 경우인데요. 앞에도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나라에서는 산재보험이라는 제도를 통해 노동자가 업무상 부상이나 질병을 입었을 때 보상을 해주고 있습니다. 노동자의 실수로 다쳤어도 산재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않아도 비정규직이어도 산재보험으로 보상을 받을 수 있으니 꼭 챙겨봐야 합니다. 먼저 일하다가 다쳤을 경우 사고 발생 시간, 사유, 현장 상황 등을 기록해놓고 병원 진료 시에 일하다가 다쳤다는 것을 꼭 말해야 합니다. 그리고 필요한 서류들을 모아 노동자가 직접 관할 근로복지공단에 산재보상 신청서를 제출하면 됩니다. 산재는 사업주의 동의 여부와 관계없이 노동자가 직접 신청할 수 있는 것이니 어려워 말고 신청하시면 됩니다. 마지막으로 해고를 당했을 경우인데요. 일을 하다가 부당한 사유로 해고를 당했거나 적법한 절차 없이 해고를 당했을 경우 어디서 도움을 받을 수 있을까요? 우리나라에는 노동위원회라는 것이 있는데요. 각 지역의 관할 지방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 신청을 넣고 부당해고를 인정받으면 복직받을 수 있습니다. 이렇게 권리구제 방법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보았는데요. 자신이 어떤 부당한 일을 당했는지 명확히 알면 직접 구제 방안을 활용할 수 있지만 내가 어떤 어려움이 있는지조차 잘 모를 때에는 여러 기관에서 상담부터 받을 수 있습니다. 각 지역별로 무료 노동상담소가 존재하기도 하고 이 외에도 노동자들의 권익 보호를 위해 일하는 노동조합에서도 상담을 받을 수 있는데요. 민주노총이나 한국노총, 그리고 이렇게 영상을 만든 곳인 청년유니온에서도 상담을 받을 수 있습니다. 모두 노동자들을 위하여 활동하는 곳이니 부담 없이 연락주세요. 오늘 영상에서는 기초적인 노동법에 대해서 알아보았는데요. 실제로 일을 하면서 겪은 사례를 토대로 Q&A 시간을 가져보려고 해요. 대학생들이 대학 커뮤니티에 올린 여러 가지 질문들을 재구성해 보았습니다. 먼저 첫 번째 질문입니다. 알바 해고 통보를 받고 월급날 제대로 돈을 못 받았는데 신고할 수 있나요?
근로계약서도 쓰지 않았습니다. 이 경우에는 먼저 상시 근로자 수를 알아야 하는데요. 만약 상시 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인 사업장이라면 해고 통보를 서면으로 받지 않았다면 부당해고가 됩니다. 지방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 신청을 할 수 있으며 30일 전에 해고 통보를 하지 않았다면 30일분의 해고 예고 수당도 받을 수 있습니다. 아르바이트비 미지급의 경우 14일 이내로 주지 않을 경우 노동청에 진정을 넣어 받을 수 있습니다. 노동청에 진정 접수를 할 때 근로계약서 미작성까지 함께 신고하면 됩니다. 두 번째 질문입니다. 점심시간도 급여에 포함되나요? 법에서는 휴게시간을 4시간마다 30분 이상 주도록 되어 있는데요. 보통 휴게시간을 식사시간으로 활용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휴게시간의 경우 무급이어도 상관이 없습니다. 세 번째 질문인데요. 알바 수습기간에는 시급 계산을 어떻게 해야 하나요? 사장님은 수습기간에는 원래 월급을 안 주는 거라고 하면서 그래도 너는 70%는 주겠다고 말씀하셨어요. 이럴 경우 어떻게 해야 하나요? 수습기간의 경우 1년 이상 근로계약을 체결했을 때만 3개월 동안 최저임금의 90%를 줄 수 있도록 하는데요. 이때에도 단순 노무업종인 카페, 식당 서빙 알바, 편의점 판매원, 주유원 등의 경우에는 수습시간을 적용할 수 없도록 하고 있습니다. 사업주와 이 부분에 대해서 이야기해보고 만약 그럼에도 불구하고 임금을 적게 주는 경우에는 최저임금 위반 및 임금체불로 노동청에 진정이 가능합니다. 네 번째 질문입니다. 알바를 1년 못 채우고 그만뒀는데 3개월 동안 수습기간이라고 해서 최저임금의 90%만 받았습니다. 그런데 근로계약서도 쓰지 않았고 일도 실제로 1년을 안 했는데 10%에 대해 돌려받을 수 있나요? 이 경우 처음 근로계약을 맺을 당시에 근로기간을 얼마로 정했는지가 중요합니다. 근로기간에 대해서 별도로 정하지 않고 일을 했다면 기간에 정함이 없다고 보는 경우가 많아서 본인 의사로 1년 이내에 그만뒀다면 10%에 대해서 받기 어려울 수 있습니다. 만약 1년 미만으로 근로기간을 정했다면 그에 대한 증빙을 당사자가 준비해야 인정을 받을 수 있습니다. 다섯 번째 질문입니다. 아르바이트 인수인계를 받는 중에 그만뒀는데요. 이때 일한 만큼의 돈은 받지 못하나요? 인수인계나 교육기간이라고 하더라도 근로시간은 포함되기 때문에 일한 만큼의 임금은 당연히 받아야 합니다. 여섯 번째 질문입니다. 알바를 하다가 팔에 화상을 입었는데 병원비를 받을 수 있을까요? 일을 하다가 다쳤을 경우 4일 이상 치료가 필요한 정도의 상해라면 산재보험에서 보상을 받을 수 있습니다. 산재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않더라도 근로복지공단에 산재보험 소급 가입 신청을 하고 보상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산재보험 신청은 사업주의 동의가 없어도 가능합니다. 일곱 번째 질문입니다. 알바를 하다가 시급이 내려가기도 하나요? 원래 시급이 최저시급보다 많았는데 오늘 받은 월급이 최저시급을 기준으로 받았습니다. 내린다는 이야기가 없었고 지금까지는 최저임금보다 많이 받았는데 이 경우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이 경우 노동자의 동의 없이 근로조건을 변경하면 안 됩니다. 지난 기간 동안 최저임금 이상으로 임금을 받은 증거자료로 이체 내역이나 사업주와의 연락 내용이 있으면 모아두고 임금체불로 진정을 넣을 수 있습니다. 네, 이렇게 몇 가지 실제 질문을 재구성해서 우리가 흔히 일하면서 겪을 수 있는 상황에 대해서도 알아보았는데요. 조금 도움이 되셨나요? 법과 제도에 대한 이야기이다 보니 다소 어렵게 느껴질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특히 현실에서는 여러 가지 어려움 때문에 제도를 알고 있더라도 활용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을 텐데요. 우리가 앞에서 함께 배웠던 것처럼 노동인권은 노동자라면 누구나 누릴 수 있는 보편적인 권리이고 그 권리를 행사하는 것이 이상하거나 유별난 행동이 아니라 당연한 것임을 꼭 인지하고 스스로의 권리를 찾는 것에 주저함이 없었으면 좋겠습니다. 이 영상을 끝으로 저희가 준비한 6개의 영상은 끝났습니다. 노동의 의미, 노동자의 역사, 노동을 바라보는 시각, 우리나라 노동의 현실, 노동상관과 노동조합, 그리고 노동법까지 우리 사회에서 일하는 노동자로서 살아가기 위한 최소한의 내용을 짧은 영상 안에서 전달하려 하다 보니 좀 더 많은 이야기를 하지 못한 것 같아 다소 아쉬움이 느껴지기도 합니다. 그럼에도 저의 영상을 시청한 여러분들은 함께 배운 내용을 토대로 일하는 노동자로서의 자부심을 가지고 조금 더 나은 사회를 위한 연대와 포용의 마음을 가지게 되셨기를 바랍니다. 그럼 안녕.